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국회 입법조사체 시선관 논단 오늘 8회째입니다.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포럼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자의 간략한 발제를 먼저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8번째 순서인데요. 그동안 시선관 논단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또 경제, 사회, 보건 등 우리 사회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접근해서 의미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이런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의 불평등, 자산 가치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충격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양극화 현상 또한 계층, 성별, 대중소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양극화와 심화의 그 원인과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주로 공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이정우 교수님이신데요. 오늘까지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었고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황인욱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황인욱 조사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인욱입니다. 지정 토론자 외 나머지 분들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들께서는 채팅 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핵심을 중심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정우 교수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정우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피해 상황, 그중에서 특히 불평등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불평등 현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고요.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2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해도 4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22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사망자가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치사율은 세계적으로는 2.1%이고 한국은 1% 약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코로나에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의 심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병이 왔을 때 역사적으로 인류가 여러 차례 역병을 겪었고요. 예를 들면 중세의 흑사병이라든가 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어가지고 스페인 독감으로
무려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400만 명인데 5천만 명이니까요. 굉장히 큰 숫자죠. 당시 세계 인구의 2%가 사망을 했으니까요. 패스트, 흑사병은 물론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역병이 왔을 때 불평등이 커지는데 그것은 주로 강자, 부자들보다는 자연히 사회적인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실직을 당하게 되고요. 소득을 잃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점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사망률도 더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샌더스라는 정치인이 작년 대선에서 바이든하고 토론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부자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주로 서민들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옳은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요. 남성보다는. 그리고 청년들이 실직의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어도 예를 들면 음식업이라든가 개인 서비스업 이런 자영업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카페라든가 식당이 지금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정말 이런 고통은 일찍이 잘 보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정부의 그런 방역 지침을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정말 열심히 쓰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장사가 안 돼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도 크게 불평하지 않고 신음소리 내지 않고 전체가 다 어려우니까 뭐 우리도 참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식당 주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겠는데요.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고 또 치료제도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내년 쯤에는 우리가 다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맞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역병이 오면은 불평등이 심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지난 오랫동안의 여러 역병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피해를 주로 여성, 청소년들 그리고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라든가 이런 특수고용자들 이런 사람들 노동시장의 그런 비정규직들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이런 약자들이 더 피해가 커지니까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 피케티는 사회국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 잘 사는 나라들은 북이라 하면은 부국을 뜻합니다. 남은 빈국을 뜻하는데 부국은 사회국가를 복원해야 하고 남에 있는 후진국들은 사회국가를 향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케티의 진단입니다. 저는 옳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원래 불평등이 큰 나라입니다. OECD 안에서도 불평등이 아주 높은 쪽이고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불평등이 큰 나라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데 원래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많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지국가를 향하지 않고 계속 토건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자영업 비중이 높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당하고 나니까 자영업의 피해가 더욱더 부각되고 우리가 평소에 복지국가로 갔으면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숫자가 적었더라면은 훨씬 피해가 적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해서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를 향해서 또는 피케티가 말하는 사회국가를 향해서 하루빨리 발걸음을 옮겨야겠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좀 무시하고 소홀히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큰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도 갖추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불평등, 비정규직이 대단히 크고 세계에서 제일 많죠.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겪는 고통은 택배 노동자의 저 고통,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죠. 그래서 차제의 교육 불평등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팬데믹을 당해서 그 날씨가 추워지면은 비로소 송백의 지조를 안다. 그런 식기가 있죠. 세한도에 나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제 체제를 너무 시장 중심으로 가져갔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비대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차제에 교육, 노동, 복지 이런 사회 안전망 이런 쪽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앞으로 우리의 자본주의가 앞으로 오는 어떤 위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튼튼한 견실한 그런 자본주의로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불평등 문제가 한국은 지금 OECD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체제의 성격이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너무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반성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퍼주기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4차까지 지원한 액수가 81조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GDP 약 2천조 원의 4%에 해당합니다. 국민소득의 4%는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1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요.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을 우선 제 모두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최근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더 심각하게 되고 있다.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받침이 되어왔던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 지금 아주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제가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항상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 그게 보편적으로 사회에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불평등 문제가
완화가 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 왔는지 그때마다 악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했는지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문제는 아주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피케티가 아주 연구를 해서 아주 결정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방대한 책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십 세기, 20세기 동안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왔을까 이런 것을 추적했습니다. 피케티가 쓴 책이 큰 책이 2권 있는데요. 21세기 자본 그리고 작년에 나온 그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사적으로 불평등을 분석해 왔습니다만은 피케티의 분석에 의하면은 역사적으로 모든 체제는 인류 역사는 불평등의 역사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노예제가 있었고 또 봉건제, 그래서 토지가 중요했고 거기서는 토지 소유가 거의 소수의 귀족 지주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불평등이 엄청난 것이죠. 숫자가 얼마냐 그것은 잘 모릅니다. 통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역사적인 그 계급 체제만 보더라도 엄청난 불평등이 있었다. 거기에 비해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로 오면서는 이제 자본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불평등인데 이것은 노예제나 봉건제의 불평등보다는 아마 작겠죠. 작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불평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19세기에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봅니다. 피케티는. 그래서 그 엄청난 불평등이 있었는데 20세기 오면서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왜 줄어들었느냐? 1차 대전 시작하면서 전비 조달의 필요에 의해서 누진 소득세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 등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많이 축소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오면서 다시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21세기는 또 커질 것이다. 이것이 피케티의 전체 장기적인 그런 진단입니다. 네. 아까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했었는데요. 과거에 역병등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큰 침체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충격이 컸는데 이후에 우리 국가라든가 인류는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어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역병이 올 때마다 엄청난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요. 예. 패스트 같으면은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20세기 왔어도 스페인 독감에 5천만 명이 제가 사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 것이 한번 오고 나면은 세상이 요동치게 되고 그때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1918년인데요. 그때쯤 누진 소득세도 도입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로 바뀝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그냥 자유방임형 자본주의, 시장에 맡기는 자본주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고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약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14년부터 누진 소득세가 도입되고 1930년대 대공황이 오면서 다시 복지국가가 더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없던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도 생기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계속 우리도 공통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뭔가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이 제대로 돼야 대책도 나올 것인데 예. 최근 계속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을 주로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 교수님은? 예, 지금 불평등은 지금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요인이 자산 불평등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또는 주택, 아파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한 4할 정도가 있고요. 예. 근데 아파트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것은
껑충껑충 뛰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이 따라갈 수 없는 불평등. 그래서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평등이다. 더구나 한국은 땅값, 집값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의 불평등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이 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세계적 공통의 현상이지만은 유독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갖고 있어요. 비윤리적으로. 그리고 그 차별이 또 가장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등도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자산의 급등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국민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뭐 수십 년째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질병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정도 예. 심각한 문제였다면은 예. 또 이 교수님은 정책 현장에 그 책임을 맡기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자산 가치의 심각한 그 차이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그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들이 그렇게 있었나라는 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문제라면은 제가 청와대 일하는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회고를 하면은 수도 없이 회의를 했고요. 전문가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에 골몰을 했는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아직도 낮습니다. 그것을 높여야 하고 그 대신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학자들은 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부도 보유세 강화를 향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큰 발걸음이 종합부동산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좀 성과가 제대로 남았느냐는 질문을 좀 나중에 드리겠고요. 예. 지금 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대다수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어기구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이 시간에 좀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효훈님 등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채팅창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근원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경제 성장 정책이자 또 부의 재분배 정책이었던 초반에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참 억울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이냐 또 교과서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매도당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예를 들면 뉴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딜을 다 잘 아시죠? 미국이 대공황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뉴딜이었는데 뉴딜이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약자들, 노동자들, 서민들의 복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결국은 경제 위기를 돌파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지금이 뉴딜이 필요하고 현재 뉴딜을 열심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뉴딜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하면은 또 시비를 겁니다. 이것은 모순이죠. 왜? 뉴딜이 소득주도 성장이니까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은 꼭 필요하고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그 불평등과 저성장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혁신성장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혁신 성장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특별히 불평등이 심한 위기 상황에 필요한 좋은 정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지금 불평등이 심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혁신 성장은 평소대로 하고 소득주도 성장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죠. 하나의 엔진으로 비행기가 나는 것보다는 두 개의 엔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이렇게 나는 것이 훨씬 비행기가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약간 뉴딜에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뭐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딜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정 확장을 통한 수요 창출이었는데 우리한테 소득주도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최저임금 관련을 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억울하게 좀 부당하게 비판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다시 새롭게 지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경험적인 성과로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둘 다가 조금 아닌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못 받고 있고 또 정권 초기에 비해서 후기로 가면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도 좀 드물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도 이제 공격이 심하니까 지금은 아무도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 혼자 옹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초기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많이 됐죠. 첫 해에 16.4% 인상됐고요, 둘째 해에 10.9% 인상이 돼서 두 해 연속 합하면 거의 3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식당에 있던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기에 두 해의 인상은 다소 과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조금 천천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또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말고 소득주도 성장에 더 중요한 수단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 이런 것은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한 중요한 소득주도 성장 수단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서 복지를 강화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득주도 성장 수단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당하는 여러 가지 수탈과 차별, 불평등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부동산, 사회안전망, 그리고 대기업의 갑질 건절, 이 세 가지가 사실은 3대 소득주도 성장 수단인데 그 점에서는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요. 넷째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다소 속도가 너무 과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곧 최저임금 인상,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그 크게 보면 진단이 잘못됐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 옳은데 그 구성과 그 정책의 진척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제대로 하면 이것은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 관련 질문 하나, 김기호님의 질문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졌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뭐 코인판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런 성장을 가져왔었지만은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도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라는 질문입니다. 예.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한국은 사실 소극적으로 적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OECD에서 한국은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국민소득의 4%를 지금까지 1, 2, 3, 4차에 걸쳐서 지원했는데요. 다른 나라는 10% 이상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차이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퍼주기라고 해서는 안 되고 위기 때는, 공황 때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죠. 네. 바로 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우리 조사처의 김준 실장의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금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자면 특히 중위소득 가구 대 하위소득 가구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지표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재난소득 관련 이런 지원 문제는 오히려 큰 타격을 받은 계층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식당이나 카페 이런 자영업,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그리고 청년 실업 또는 여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저는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보편으로 주는 것은 보편주의로 가고 동일한 액수를 가고 누구나 다 100% 다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88%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100% 주고요. 그것은 빨리 줄 수 있습니다. 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배제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 국민 지급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원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타격이 큰 피해가 큰 당장 급한 그런 구호적 성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 식당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 피해액에 따라서 피해액이 큰 분은 더 많이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원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 일반에게 고루 지원하고 특히나 취약한 집단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두 가지 이원적인 투 트랙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건데 다만 이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 주고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최근 우리의 상황에 봤을 때 어느 쪽 방향을 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도 현장의 정치한 쪽은 되게 파퓰리즘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주는 쪽을 얘기하고 있고 재정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집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필요한데요. 보편주의로 가면은 전 국민 똑같은 액수를 주고 100% 지급을 하면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 5차 지원금도 생각해 봅시다. 88%의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100% 하면 좋다. 그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석 전에 지급하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데 벌써 지급했을 겁니다. 100%. 조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제되는 사람도 없고 억울하게 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식당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급하냐 둘 다 중요하고 급한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런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재난 지원은 정말 굉장히 적게 가장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퍼주기라고 하면은 안 되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 고루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코로나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지적이 같이 따릅니다. 심리적인 이런 것들 또 마스크 모두 쓰고 다니고 생활의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해당되지만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상 엄밀하게 보자면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별로 없는 집단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좋은 기회를 갖는 사람도 있어서 심리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모두가 피해 입고 있다는 것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진단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꼭대기층은 소득이 늘고 있고요. 중산층, 하류층은 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 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거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이원적으로 하면은 재난이 심하게 피해가 큰 쪽은 더 많이 지원하고요. 똑같이 지원하는 것의 이유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다 같이 연대해서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점에서 보편적 지원 100% 전 국민에게 부자 재벌까지 포함해서 10만 원, 20만 원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상당히 안 받을 것이고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1차 그 보편 지원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 국민 지급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심리적으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더 유리하고, 또 우리나라의 심한 조세 저항,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그런 민심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모두 다 받고 모두 다 세금 낸다, 이런 보편 세금 그리고 보편 지출, 그런 원리에도 더 맞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진행 방식이 채팅창에다 의견을 주면은 그때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계속 나오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나왔던 아까 자산 불평등 관련에 대해서 정승환님의 질문인데요. 지금 자산 불평등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가계 부채 증가에 따라서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뭐 버블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라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청년층의 자산 구입 기회를 원천 차단함에 따라서 오히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떤 견해신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면은 누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죠. 그러면은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과잉 대출로 가고 버블을 더 크게 만들고 크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그런 것을 대출 규제를 하고 LTV다, DTI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라 할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 토지 보유세입니다. 토지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너무 낮고, 따라서 많은 부동산을 갖고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마음 놓고 투기를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주택 늘입니다. 10채 20채 가져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근본 이유죠. 그래서 그걸 부담스럽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산을 많이 가지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낸다.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투기를 하려는 생각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근본이고, 조세가 근본이고,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보조적 수단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황인욱 조사관 질문 주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 경제적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칼럼들과 저서들을 다수 집필해 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잠시 소개해드리면 약자를 위한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등이 있고, 교수님께서는 주로 강약구도, 불평등과 양극화, 같이 사회적 통합을 저해야 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아 나가시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께서는 수정 자본주의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큰 정부의 역할을 주장해 오셨는데, 정부의 재원 마련이나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약자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뉴딜입니다. 뉴딜의 정신이 억강부약이고요. 강자 부자들의 그런 과도한 권한 또는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도와준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분배와 성장은 서로 모순 충돌이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라든가 OECD라든가 많은 국제기구들이 불평등을 줄여주면은 경제 성장이 더 잘 된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설이 됐습니다, 이제는. 따라서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곧 성장 정책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 소요가 많이 드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그보다는 예산 소요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광풍이 얼마나 서민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지요. 토지 보유세라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니까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적 부담 없이 약자들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묘방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줄기차게 20년, 30년 동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 보유세 제발 좀 강화하자. 부자들이 세금은 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약자들이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30년 또는 40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후반에 대안 방향 갔을 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뭐 순서 없이 질문 나온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의원님 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기구 의원님. 어기구 의원이 여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건강한 모습 실장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까지 예. 했습니다. 예. 아까 그 피케티의 사회국가를 대안적인 모델로 공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어기구 의원의 질문에 코로나 이후와 이전의 사회 안전망 체제가 달라져야 할 텐데요. 기존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에서 등 기존 시스템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본소득제도 도입 등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어기구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의 유럽형 복지국가 그것도 물론 필요한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쪽으로도 대단히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늦었지만은 다 도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나 있죠. 탈락자들이 많고요. 커버하지 못하는 보호가 미흡한 그런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 이 4대 보험의 그 보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여기저기서 약자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을 행정 능력으로 파악하고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파 산모녀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방책으로 아무리 우리가 사회보험을 잘 갖추고 또는 사회복지 체제를 잘 갖추더라도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선에서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면은 그것은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빈자는 약간의 그 소득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조사도 필요 없고 행정이 필요 없으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회 안전망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은 옳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런 게 꼭 필요하겠구나. 그런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인 흐름도 새롭게 기본소득 관련해 주목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실험적으로 했던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전국적인 확산을 하지 못했고 아직은 스위스는 그렇죠. 또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만 스위스에서 몇 년 전에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었죠. 저도 유심히 봤는데 부결됐습니다만 제가 부결되는 것을 보고 액수가 너무 높았다. 1인당 월 300 몇십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었거든요. 저게 만일 100만 원, 150만 원이었으면 통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높게 했을까? 기본소득은 적게 낮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기본선으로 가고 여유가 나중에 생겨서 50년, 100년 뒤에는 300, 500만 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저는 좀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가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회 안전망, 특히 약자들의 보호 효과,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 정신의 강화 이런 점에서 공동체의 회복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마는 기본소득 논란은 그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일자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예.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고 로봇가 인간을 대체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로봇세를 매기자. 로봇세를 매기고 그것을 세수로 해서 전 국민에게 실직자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그 위기를 바꿔보자. 그런 구조적인 실업을 우리가 불가피하고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새로 적응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의 중요한 방안이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코로나 시대의 교육 격차도 심각하다라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그동안 맡아오셨고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질문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회가 교육에 대물림되고 있다. 스카이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 학생 비율이 절반 넘는 55.1%라는 2020년 1학기 장학재단 발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하면서 교육과 연관된 부의 대물림 문제 오히려 공고히 하고 있는 요인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교육 기회 격차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코로나 전에도 그런 경향이 점점 심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격차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부잣집 애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는 더 잘한다, 부잣집 애들이 공부는 더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꽤 맞는 듯이도 보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좋은 대학에 가는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외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고액 과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회가 불평등하게 되고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입시 제도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대학이 도입한 지역균형 선발제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적극 더 확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그 질문은 이상권 우리 조사처 총무담당관 질문이었고요. 교육 관련 또 하나 질문은 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조인식 님입니다. 대학 무상교육 도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것은 몇 년 전에 그 4년 전, 5년 전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공약한 것이죠. 미국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겠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파격적인 공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무상화하느냐 이것은 아직은 저는 그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봅니다. 한다면은 좀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립대학은 무상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단계적 부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립대학을 전국 묶어서 연합으로 가면서 같이 입학도 같이 하고 졸업도 같이 하고 학위증도 같이 주고 전국 국립대학교 졸업장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업도 같이 듣게 하고 여기저기서 돌아가면서 들을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립은 무상 그렇게 가는 정도는 1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미치는 지금 또 영향 중에 하나가 신규 졸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용 경로에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책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일자리인데요. 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오래 가지를 않죠. 오래 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 성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성장은 어떻게 오느냐? 현재와 같은 위기, 저성장, 침체의 국면에서 성장을 가져오는 방안이 분배의 개선입니다. 불평등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뉴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서는 분배 개선, 그다음에 성장의 상승,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일자리의 확대가 따라온다. 그런 순서로 경제정책을 펴면은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이런 것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순리고 제대로 된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토지 보유세를 주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김교우님의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에 대한 과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 형태로 종종 이루어지고 이 경우 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지요? 라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지금 질문입니다. 예, 일부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주택에 대한 그 세금은 사실은 토지에 대한 과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20억, 30억을 예사로 넘는데요. 그 아파트 가격이 20억, 30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땅값입니다. 대부분이 땅값이지 주택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도 그 안에 기자재, 뭐 벽에 여러 가지 그 인테리어 이런 것은 합쳐도 1억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땅값입니다. 그 몇 평 안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게 수십억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 믿을 수 없고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빨리 비정상을 타파해야 되고 이 미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집값은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거품입니다. 거품이 너무 크고요. 이것을 급격히 떨어뜨리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떨어지도록 해서 20년,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세금은 그 재산세, 뭐 주택분, 토지분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토지입니다. 토지가 핵심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는 경제 이론에서 그것은 전가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자산, 특히 집값 문제를 지금 보유세 등의 지금 그 세금 정책을 통해서 주로 이제 조정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입장이 이번 정부에서 계속 왔다가 집값에 미치는 공급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적절한 처방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칼럼을 하나 썼는데 오늘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의 영남일보, 광주의 무등일보, 지방지 신문지 한꺼번에 지방지 연합으로 하는 네 군데 신문에 제 칼럼이 오늘 나오는데 부동산 망국 퇴치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써서 긴 칼럼을 하나 썼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상당 분들이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느낌이던데 이 교수님은 그렇게 저는 반대합니다. 공급 확대는 지금까지 부동산 광풍이 불 때마다 늘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처방인데 저는 틀린 처방이라고 보고요. 그럴 때 광풍이 불 때 공급을 확대하면은 그게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난데 장작을 좀 던져주면은 장작이 타야 되니까 좀 옆으로 번지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지는 몰라도 불길이 더 거세집니다. 공급 확대는 처방이 아니고요. 틀린 처방이고 수요 억제가 맞습니다. 수요 억제가 맞고 수요 억제의 가장 근본 처방은 토지 보유세입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을 외면하고 종부세 부담은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급을 확대해 가는 것은 이중적으로 틀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조금 세밀한 토론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집중 토론을 좀 다음 기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욱 조사관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팬데믹의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이제 UC 버클리의 경제학 교수인 앨런 아우어박과 유리 고르도니첸코도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은 더욱 효과적이고 총 산출물을 높이는 재정 지출 승수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팬데믹에 따른 그런 적극적 재정 부양책은 이제 한시적이고 확장제적으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명목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증가가 이제 2020년 말에 44% 정도로 이제 양호한 편인데요. 하지만 이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런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향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될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그런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IMF 같은 데서 조사를 나오면은 국제 비교를 하면은 한국의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다, 가장 모범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어떤 평가보다도 재정 쪽은 우등 국가입니다. 우등생입니다. 한국만큼 그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44%인데요. GDP 대비. 내년은 50%를 넘을 것 같다라고들 하던데요. 예산이 600조가 넘게 되면 넘을 것 같다. 50% 그렇게 빨리 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늘긴 좀 늘고 있습니다만은 OECD 평균이 아마 130%일 겁니다. 130%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우량 국가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너무 걱정하면은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위기 상황인데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재정 당국이 너무 지나친 재정 보수주의를 빨리 탈피해 가지고 돈 쓸 때는 쓰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 쪽이 좀 과도하게 너무 안정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 당국 아니고 외부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나라가 없으니까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GDP의 10% 이상씩 지금 재난지원금 등 위기 극복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4% 쓰고 5차 재난지원금을 쓰더라도 5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고요. 지나친 재정에 대한 기우, 지나친 걱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재정 보수주의로 자꾸 가는데 그건 재정 당국으로서는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전체를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해보고 할 일은 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정 확장 정책 또 아까 말했던 사회국가 모델로 가려면 재정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됐던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문제와 더불어서 근원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견해인데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20% 정도 되고 있는 조세 부담률 더 확장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당연하죠. 20% 너무 낮고요. 조세 부담률이 20%인데 이것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미국, 일본만 해도 한 25% 정도 되고요. 유럽은 30%, 40%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나오는 말이 항상 부자 증세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런 것에 동의하시나요? 부자 증세 필요하고요. 부자 증세 필요하고 저는 증세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세금 더 거두겠다고 하면은 표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십 년째 안 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할 일은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나라는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야 되고 복지국가, 사회국가로 가야 하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니까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세금을 다 더 냅시다. 모두 다 더 냅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하고 그것은 특히 정권 초기에 해야 합니다. 후기에 되면은
힘이 떨어져서 좀 어렵죠. 초기에 그것을 해야 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증세의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도 좋지만은 저는 우선순위 1번이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쪽입니다. 예. 토지 보유세 1번, 그 다음에 소득세도 증세 여지가 있고요. 부가가치세도 증세 여지가 있고 법인세도 증세 여지가 있다. 3대 세목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요. 셋 다 증세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토지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 개인들의 비중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기업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이쪽이 많은 겁니까? 기업도 내죠. 기업도 보유세를 내지만은 비중으로 치면 아마 개인이 훨씬 많겠죠. 예, 많은데 토지 보유세라는 것이 지금 그 비율이 0.1 몇 %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보유세가.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재산세 또는 종부세가 꼭 뭐 이상적인 세금은 아니지만은 보유세를 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높여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은 반론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강남에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노인이 소득은 없고 세금 낼 돈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 반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납세를 연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안 내도 됩니다. 다음에 그것을 팔 때나 상속할 때 현금화해서 세금을 연기해서 후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것도 아직 바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빨리 해야죠. 예. 네, 또 교육 관련 얘기인데요. 아까 대학의 무상 대학 교육이 그동안의 대학 등록금 지원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문제, 꼭 굳이 대학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덕란 님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예. 문제요. 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대학생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학에 못 간 젊은이가 더 어려운 것이죠, 상황이. 예. 그래서 사실 등록금 지원 정책보다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급하고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청년 기본 자산 정책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면은 아직은 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심상정 의원이 청년에 대해서 기본 자산제를 하자 이런 주장을 오래전에 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목돈을 가지고 사회에서 출발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벤처 기업에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집 마련해서 쓸 수도 있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청년 보편적으로 가기 때문에 대학생들만 지원하는 등록금 정책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하겠죠. 예. 네,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김기호님이 이어서 주었던 질문 중에 다시 소개해드리면요, 교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피케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누적 소득세가 글로벌 자본세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정책 의도와 달리 자칫 유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최근 보더라도 코인 시장도 국내 기준과 더불어서 조금 그 시장을 밖으로 보낸다든가 기업의 유출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는 다른 방향의 부작용은 어떤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피케티도 이제 소득세를 대폭 높여야 된다. 소득세의 최고 꼭대기의 세율을 80%로 높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30%대로 떨어져 있죠. 근데 과거에는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90%가 넘어섰습니다. 예. 그랬던 것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계 보편의 세계 이제 자본세인데요. 이것은 세계 보편으로 같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 한 나라에서 부과하면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어 버리니까요. 부자들이 프랑스의 부자가 벨기에로 국적을 바꾸는 것을 보고 피케티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미국과 선진국들이 법인세 최하
15% 하한선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고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서로 법인세 깎아주기 경쟁을 해서 자본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출혈 경쟁입니다. 서로 죽는 길이죠. 그것보다는 최소한 15%는 부과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가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정신을 더 발전시키면은 세계 보편의 세계 자본세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고글세 같은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방금 국제적으로 법인세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법인세는 최근에 합의를 했는데 영역별로는 좀 하한선을 15%로 하자 이제 이렇게 정한 것이죠. 예. 그것도 처음 보는 합의고요. 예. 과거엔 전부 이제 그 각계 도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경쟁이죠. 예. 이세진님의 추가 질문입니다. 이세진님의 질문인데 소득주도 성장 방법론 중에 하나로 임대료 인상 억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이 관한 의견을 질문입니다. 이게 뭐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렌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인기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나라의 어느 시장 경제에서나 다 하고 있는 꼭 필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 없이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최근에 오면서 렌트 컨트롤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한국의 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5%로 제한할 수 있느냐? 집값이 2배로 뛰는데 임대료 5%밖에 못 올린다. 이것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작년에 통과한 임대차 3법의 실행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강풍을 먼저 잡고 안정된 뒤에는 대단히 훌륭한 임대차 3법은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억강부약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의 상당의 정책들이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욕망을 제어하는 정책들인데 실제 정책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일부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욕망을 제어하는 정책을 요구했을 때 과연 신뢰성이 있겠느냐 위선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책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지려면은 정책의 주체들이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간혹 뭐 절대 많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주목해서 보이니까는요. 정말로 우리가 인간의 과연 본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최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 그러나 우리의 공공의 정책을 위해서는 이것을 일정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신뢰를 받으려면은 그걸 주도하는 정책 주도 세력들의 뭔가 신뢰감이 필요할 건데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지적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19세기식의 정글 자본주의 그것은 너무 폐해가 크니까요. 조정된 자본주의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위에 가진 자 부자들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할까요? 기부 정신이라든가 솔선수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직자들도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LH 사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분노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하고 저는 백지 신탁을 줄여서 백신이다. 부동산 백신을 빨리 맞자 우리도.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여러 가지 투기 행위,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윤희숙 의원의 부친 사건, LH 사건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이런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같은 것을 가미한 그런 시장 경쟁으로 가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마음대로 경쟁하고 싸워보라, 이렇게 정글 자본주의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주체들의 솔선수범 그동안에 비해서 좀 강화되는 쪽으로 왔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구호는 구호대로 가고 정책 주체들은 그대로 욕망을 실현해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여기저기서 자꾸 사고가 터지고 그런 스캔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역사는 조금씩 앞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린 상태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황인욱 조사관 마지막 추가 질문입니다. 네, 최근 이제 팬데믹의 극복 방안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와 그런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는 이제 차입에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를 불러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부의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보다 큰 문제는 이제 부의 격차 확대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꺾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여 이제 조사관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 방안으로 이제 한국은행은 저번 주 26일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0.5%에서 0.25% 포인트 높인 0.75로 이제 상향했고, 올 4분기에는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의 결정은 이제 두 가지 상반된 효과로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동결을 하면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이제 양극화 문제와 가계부채 위험이 이제 더욱 커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 긴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 이제 소상공인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한 비투족이라는 거 하는데, 비투족은 이제 직격탄을 맞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하게 돼 중소기업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은행도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쉽게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제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그 피해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수님의 그런 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썼고 초저금리 정책을 써왔습니다. 거의 제로금리 가까운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런 낮은 금리는 두 가지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폭등을 가져오기 쉬운 구조이고, 또 하나는 주식 시장을 또 가격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때는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미국의 통화 당국이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양적 완화로부터 이제 탈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번에 금통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것은 저는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또 있는데요. 모든 경제 현상에는 이래도 또 부작용이 있고 저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예를 들어 빚내서 집 살려고 돈 빌렸던 이런 계층들 피해가 커집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죠. 등등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미시적인 문제, 부분적인 문제는 불가피하지만은 그런 것을 미시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큰 방향으로는 우리도 금리 인상으로 가고, 금융시장을 과거의 초저금리 시장으로부터는 졸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앞으로는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행동해 왔던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수정해서 정상적인 금리 시대에 맞는 그런 행동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4차 산업이 주도가 되는 시기에는 고용 구조도 달라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최근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 업종들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산업 구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산업별 생산성 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태가 자영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코로나는 특히 개인 서비스업이나 식당 이런 쪽으로는 엄청난 타격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문 닫는 식당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원래 너무 과잉이었고 원래 그렇게 많은 식당과 빵집과 카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예를 들어 보육이나 교육이나 요양이나 이런 쪽에서 일해야 될 인력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간 곳이 자영업이고 그래서 자영업 비대라는 우리나라 독특한 그런 경제 구조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저는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전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과잉인 자영업은 줄여나가야 되고 그래서 자연 조절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너무 부족한 공공 서비스 분야로 그렇게 늘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노인 요양 이런 거 어린애 보육 교사도 부족하고 간호 인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인력 양성도 하고 국가가 그런 큰 인력 수급 계획을 맞추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경제 구조, 새로운 취업 구조 이런 것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도 산업 구조의 변화에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뭔가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취업 구조에 따라서 뭔가 조정한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취약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 대학하고 한국 대학을 비교하면은 미국 대학은 정원이란 것이 없습니다. 학과 정원이.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원하는 과에 가서 수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학과별로 정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취업 구조의 변화,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동에 취약합니다. 따라가는데 시차가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실업자를 양산한다든가 불필요한 인력을 너무 우리가 많이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라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학 교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급자 중심으로 가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가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과목을 더 듣게 하면은 저절로 산업 수요 인력의 변동에 빨리 적응해서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실업자의 양산 이런 것도 줄어들 것이고 훨씬 취업 시장 상황도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바꿔야 될 것이 많다. 한국 자본주의는 굉장히 특이한 자본주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자본주의인데 이런 것을 이번 위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 거울 삼아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제가 여기저기서 질문할 때마다 답변자들은 위기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정우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요.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한두 단계로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가 정말 뜻하지 않게 갖고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도 많고요. 그런 것을 되돌리고 잘못된 체제를 수선을 하고 고쳐서 새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너무나 좀 비정한 자본주의입니다. 왜? 국가가 20%라는 조세 부담료를 가지고 최소한의 역할만 해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버거운 그런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깊고 보수를 해서 앞으로는 보다 따뜻한 자본주의, 공동체적인 자본주의 그런 쪽으로 가야 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 이런 것도 하루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주력을 해야 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비정규직의 서름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이렇게 심한 나라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하고 다 같이 고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우 교수님, 이정우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후에 입법조사 정책 과정에도 반영해서 참고자료로 삼을 거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각종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좀 참고 자료가 됐을 겁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을 통해서 고견을 내주신 이정우 교수님,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차 시선과 논단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입니다. 이걸 주제로 9번째 시선과 논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그때는 정래권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를 모시고 이 바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진단하는 주제로 다루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선과 논단 입법정책 토론에 많은 성원과 관심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